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폴란드의 현명한 결정. 2. 모든 예산을 한국으로 이관. 3. 푸틴은 출구 없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이 방산 분야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시 잊고 있던 사이, 최근 K9 폴란드 도입 3차 물량을 출고하면서 1단계 납기를 완료한 건데요. 이는 지난 2022년 8월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한 지 5개월, 초도 물량 출고 기준으로 고작 3개월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로 빠른 속도인데요. 이쯤이면 한국 무기 체계를 의심하는 사람들조차 도저히 인정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국내 일각에선 경고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 방산 수출이 지나치게 성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열광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온갖 암수가 판을 치는 국제교역에서 한국과 우리 군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토록 빨리 요구 물량을 보낼 수 있었는지부터, 다른 곳에서는 말의 주지않는 폴란드 방산 계약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폴란드 K9 자주포 3차 물량 12대가 출고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초도 물량 24대, 2차 물량 12대에 더해 총 48대의 K9 출고를 완료하면서 사실상 폴란드 방산 계약 1단계 납품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속도인데요. 한국은 지난 2022년 8월 폴란드와 3조 2천억 원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2026년까지 164문을 추가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갖고 1년에 약 55대의 K9를 납품하면 1차 실행 계약은 무사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납기보다 규모 면에서 1차 실행 계약의 2배가 넘는 2차 실행 계약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폴란드 방산 계약 당시부터 불거졌던 문제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에 따라 붙는 구설수는 많지만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폴란드에 수출한답시고 국군 물량을 뺏어면 대한민국 안보는 어떻게 하냐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를 까 내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만보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인데요. 실제로 이번 3차 물량 또한 우리 군의 창정비 물량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방산 수출이 장기적 이득이라 해도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중국이고 북한이고 하루가 다르게 전쟁의 징후를 보이는 마당에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강의 전력 중 하나를 이렇게 마구잡이 식으로 수출해도 되나 싶은데요. 언론에서는 군이 당장 사용하지 않는 정비 물량이다라며 문제없다는 식이지만 어찌되었든 군의 물량을 변동했다는 건 변함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군사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언론이 만들어낸 소동의 오류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자가용 종합검사 주기가 돌아왔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소를 찾고 차량 검진을 진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귀찮기는 하지만 아마 이 시간이면 일련의 과정을 마무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셨을 텐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군사 분야와 민간 분야의 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병대대에서 K9를 운영하다 10여 년이 지나면 체계 창정비 주기가 돌아오는데요. 여기까지는 승용차의 종합검진과 비슷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창정비라는 게 추가 개량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 4개월은 걸린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개 포병대대는 통상적으로 아포 18대로 구성되는데요. 만약 군사 분야와 민간의 창정비 공정이 똑같다면 이 막대한 병력이 4개월을 훈련 한번 못 해보고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창정비 기간 일선의 병력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 대체 장비, 통칭 F를 따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비가 오래 걸리는 만큼 해당 기간 사용할 임시 장비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렌터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폴란드로 보낸 1단계 물량 48대의 K9, 바로 EMF 장비입니다. 언론에서 표현한 당장 필요 없다는 말은 이런 의미인데요. 즉 폴란드에는 보험성으로 비축해 둔 물량을 보내고 대신 K9 신품이 생산되는 대로 우리 군의 창정비 예정 물량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만 기다리면
새 K9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군이 훨씬 이득인데요. 이쯤이면 오히려 폴란드가 억울한 수준입니다. 물론 애초에 이런 방식은 폴란드가 먼저 요청한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 정평이 나 있는 한국의 우수한 창정비 실력을 믿고 MF를 창정비해서 보내달라고 한 건데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심각한 안보 공백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만큼 가장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납기일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국제 방산 시장에서 상당한 신뢰도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당장 독일만 봐도 이제는 정비 능력마저 의심받는 상황인데다 MF라 하더라도 납기일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정비가 느리다는 걸 생각하면 이는 상당히 놀라운 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폴란드와 나머지 436대의 K9 2차 실행 계약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폴란드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여 현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K2 흑표도 마찬가지인데요. 긴급 소요분 1차 물량 180대를 폴란드에 우선 공급하고 2차 물량부터는 폴란드 군사체계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현지화 모델 K2PL 820대를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에서 직도입되는 건 정말 급한 물량뿐이고 대부분은 폴란드가 현지에서 라이선스 생산을 하겠다는 계약인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총액 40조 원이라더니 정작 핵심인 2차 계약은 죄다 폴란드 현지 생산이냐라는 건데요. 특히 2022년 연내 계약을 추진 중이던 2차 계약이 올해로까지 미뤄지면서 폴란드가 라이선스 마진율을 후려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만 방산대박이지 정작 좋은 일은 폴란드만 시키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해서 이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최근 폴란드는 국방 예산을 GDP 대비 4%까지 인상했습니다. 이는 나토 회원국 중 최대 규모인데요. 지난해 폴란드 국방비가 GDP 대비 2.4%에 불과했다는 걸 감안하면 1.6배 이상을 단 1년 만에 인상해버린 것입니다. 폴란드가 안보와 군사 분야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내부에서는 왜 한국 무기체계를 절충적도 없이 제값주고 사왔느냐는 문제적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폴란드 국민 입장에서는 신생 브랜드나 마찬가지인 한국 무기체계를 수십조 원이나 턱턱 지불하고 사오는 폴란드 정부가 성 믿음직하지 못한 것도 당연합니다. 그나마 한국 무기체계가 속속 현지에 도착하면서 급한 만큼 믿을 수 있는 걸 사왔다는 식으로 여론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 입장에서는 사태가 좀 안정화되는 대로 라이선스 마진율을 깎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약해줬으니 한국에서 양보 좀 해달라고 부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마냥 한국의 나쁜 얘기도 아닙니다. 한국 무기체계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폴란드라는 방산하고 유럽 총판이 필수적입니다. 유럽에 대한민국 무기체계 대리점을 세우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높은 마진율을 주장하기보다는 약간 양보하더라도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유럽 판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K2PL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정작 한국에만 모든 수익이 돌아간다면 대한민국의 넘버2는 다릅니다. 우리 군의 2인자도 다른 나라에서는 주력이 되고도 남는데요. 특히 자주포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 주자가 바로 K55A1입니다. 최근 전력화가 완료된 K55A1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개량이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K55A1을 바라보는 고가운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자주포의 족보를 따져본다면 K9, K55A1에서 K55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K55의 모체가 되는 건 미국의 M109A2입니다. 1963년 초도 물량 배치를 시작한 M109는 최소 1만 대 이상 생산된 자주포인데요. 당연히 이 말도 안 되는 물량을 미국이 모두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M109는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문자 그대로 분해되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는데요. 이 덕에 현재도 개량을 거듭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사용하는 자주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1980년대 초 자주포 독자 개발을 추진하던 한국이 기술상의 이유로 벽에 부딪히자 미국은 M109A2의 면허 생산을 제한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생산된 M109A2가 바로 K55 자주포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 자주포는 미국이 원조라는 소리냐? 하면 그것도 아닌데요. 이제 와서 이런 말은 원숭이에서 진화했으니 모든 인종은 한 가족이다라는 말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K55부터 M109A2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드디어 국내에서 자주포를 생산하게 된 우리 군이 얌전히 K55를 M109A2 사양으로 생산할 리가 없었습니다. 초기에 K55는 비록 외관은 M109A2와 똑같았지만 내부에서는 상당한 개량이 이루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화학전에 대비한 MBC 시스템을 적용했고 피격 시에 대비해 한론 소화기와 자동 선해장치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오죽하면 K55를 목격한 미 국방부에서 M109A2에서 두 차례나 개량된 M109A4와 동급이라고 감탄할 정도였는데요. 사실 미국은 이때부터 한국의 자주포 기술을 굉장히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굳이 K55라는 국내 명칭을 두고 저들끼리 M109A2K라는 별칭으로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는데요. 정작 K55A1에 이르자 K9 기술이 접목되어 완전히 다른 자주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55A1은 한국에서나 2인자 취급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주력급을 압도하는데요. 당장 미국의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이력입니다. 우선 크기에서는 K55A1이나 팔라딘이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사거리는 팔라딘이 30km에 불과한 반면 K55A1이 32km의 사거리를 보이면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 성능 분야로 넘어가면 이 격차가 더욱 커집니다. 팔라딘은 아직도 포탄 적재에서부터 포탄 삽입, 장약 삽입이 모두 수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나마 포탄 삽입 단계에서는 K55에도 탑재됐던 유압식 장전 장치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마저도 급속 사격을 위해선 밀대를 이용해 완전 수동으로 장전해야 합니다. 반면 K55A1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포탄 삽입이 뜬 후 승무병은 장약만 집어넣으면 사격 준비 끝인데요. 이로 인해 팔라딘은 전투가 길어질수록 운용 병력의 피로도가 급증하고 발사 속도 또한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 팔라딘까지만 해도 바퀴만 달려있다 뿐이지 운용 성능은 자주포와 견인포의 중간에 있는데요. 이 때문에 팔라딘은 운용에 최소 5명이 필요하지만 K55A1은 4명으로도 방열부터 사격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얼핏 작아 보일 수 있는 차이지만 전 세계적인 인구 절벽을 생각하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차이인데요. 그 결과 K55A1의 업그레이드를 눈여겨보고 있던 미국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주포 기술을 벤치마킹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최신형 M109A7 자주포에는 K55A1에 적용된 반자동 장전 장치가 탑재되었고 미국은 한국에 최초로 성공한 탄약 운반 장갑차 운용체계까지 흡수해갔습니다. 그야말로 역수출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미국마저 탐낼 만한 무기체계가 또 있는데요. 이번엔 주력이 아닌 2선급 무기가 화려하게 부활했게 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차륜형 105mm 자주포 풍익입니다. 풍익은 우리 군에서 따로 개발한 자주포가 아니라 지작물자 처리되었던 M101A1 견인곡 사포를 자주포로 개조한 신개념 무기체계인데요. K721 군용 5톤 트럭의 차체를 이용한 차륜형 자주포답게 시속 80km에 달하는 빠른 속도가 장점입니다. 게다가 자주포로 개조되면서 디지털 화력 통제 장치가 탑재되면서 이동 중 정지 후 초탄 발사까지 고작 1분이면 충분합니다. 풍익에 탑재된 전자 장비가 포의 위치와 표적의 위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정렬까지 끝마치는 덕분인데요. 또 최대 11.3km의 사거리로 분당 최대 10발의 포탄을 쏟아내고도 이탈까지 3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기동력인데요. 비록 화력과 사거리가 155mm 자주포에 비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풍익은 K9, K55A1과 달리 포병 부대의 연대급 화력 지원 무기라는 걸 감안하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자주포지만 박격포와 비슷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운영 인원 측면에서 감축이 이루어졌다는 게 상당한 이점입니다. M101A1 일대에 8, 9명의 병력이 필요하던 게 풍익에서는 5명이면 충분해졌습니다. 심지어 이 중 2명은 운전병과 경계병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해 3명이면 포를 발사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데요. 또한 경제성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풍익은 감탄이 절로 나오는 수준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보유한 105mm 폭탄 재고 때문인데요. 이게 우리 군에서 풍익을 개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 군이 보유한 105mm 포탄은 340만 발이 넘습니다. 군의 주력이 155mm로 넘어가면서 105mm 포탄의 재고가 쌓이기 시작한 건데요. 문제는 포탄 재고 처리에만 신규 탄약 생산 비용의 3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풍익이 전력화되면서 105mm 포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리하자면 보병급 연대의 화력 강화, 예산 감축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동시에 누린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 군의 포사랑이 신기할 지경인데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풍익이 아무리 훌륭한 자주포라 하더라도 역시 화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과 기계와 부대에서 함께 운용하기에는 차륜형이라는 이동 방식이 못내 마음에 걸리는데요.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120mm 자주 박격포 비격입니다. 비격은 현형 4.2인치 박격포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물건으로 기존 대비 화력은 1.9배의 사거리는 무려 2.3배까지 획기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박격포가 탑재된 상태에서 차체의 회전 없이 360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표적에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비격은 풍익과 달리 기본적으로 궤도형 장갑 차량이기 때문에 험지 주파 능력은 물론 방어력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K2나 K21, K200 같은 기계와 부대와 동시에 접진 한가운데서 화력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져 100% 국산화율을 자랑한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처럼 우리 군의 포병 화력은 끊임없는 발전에 거듭한 결과 6.25 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정체되어 있던 대한민국의 근접 지원 시스템을 근간부터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조국이었던 미국마저 한국의 포병 시스템을 흡수할 정도인데요. 자주국방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끝없이 달려온 지금의 대한민국은 한국 무기체계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잘 말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국산 무기를 만든 폴란드 정치권의 행동은 과하다 싶을 만큼 격렬한데요. 국제관계에서 국가 고위급 인사의 움직임은 그 즉시 외교적 메시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일정한 상한선이 그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배치식도 아니고 입고식의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일은 외교적으로 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사실 폴란드의 이런 행동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대한민국을 단순히 질 좋은 무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국가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함께 100년 대계의 큰 그림을 그리고자 멈청난 물밑 작업을 준비 중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가 구상 중인 역대급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현지 매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K2표가 제16기계화 사단에 배치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제16기계화 사단에서 K2를 인도받자마자 민간 행사에 동원한 장면이 포착된 건데요. 이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폴란드의 여론이 얼마 전 국내 언론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호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50조 원에 육박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한국 무기체계 도입을 결정했을 때 폴란드 내부에서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미국이나 독일의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부정 여론의 입장에서는 당장 불구대천에 원수민 러시아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신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자국 방위 산업이 붕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렇게 폴란드가 한국에 도입 계약을 체결한 건 K2 흑표 전차는 무려 980대, K9 자주포는 648대에 달합니다. 여기에 K239 천무 다면장 로켓 288대, FA60 48대까지 포함하면 자국 무기의 양적 무위를 한국 무기체계로 대체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게다가 이 막대한 물량이 인도된 후 이에 따른 추가적인 탄약 및 부품 보급, 후속 지원까지 생각한다면 못해도 10여 년간은 한국 무기체계가 끊임없이 폴란드로 흘러들어 갈 것입니다. 이쯤 되면 자국의 방위 산업을 염려하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너무 막대한 물량과 금액이다 보니 국내에서도 한국 폴란드 방산 계약이 중간에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초도 물량이 현지에 배치된 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는 없어졌는데요. 심지어 K2가 동원된 행사에 폴란드 어린아이도 함께 참여할 만큼 한국산 무기는 폴란드 내에서 신뢰도 높고 친근감 있는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히려 현지 분위기는 한국 무기 체계가 자국 방어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이 현재 폴란드에 배치된 K2 초도 물량은 제16기계화 사단에 투입됐는데 이곳은 칼리닌그라드 접경 지역의 최전방 사단입니다. 사단 사령부가 있는 올슈틴에서 국경까지의 거리는 고작 70km에 불과한데요. 즉 러시아를 막는 최전방의 한국산 무기체계가 도배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외산이고 국산이고를 떠나서 폴란드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선발 투수로 나선 것입니다. 이러니 폴란드 내부 여론이 도저히 부정적일 수 없는 것인데요. 폴란드 무기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소련제 무기들은 이미 국민적 지지를 잃어 우크라이나로 죄다 지원해버렸고 말로는 세계 최강이라고 떠들던 독일의 레오파르트 2는 도대체 언제 초도 물량을 인도할 수 있는지 예상조차 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나마 미국이 자신들은 가능하다며 M1A2 에이브람스를 들고 나왔지만 이마저도 1년은 지나야 초도 물량 인도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및 최초 계약일부터 불과 5개월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실제 물량을 인도해버리니 폴란드 내부에서는 두 팔 벌려 환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 K2, K9 초도 물량 입고식에 참석했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그는 면서를 통해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이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며 이를 위해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직설적인 찬사를 쏟아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산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전 세계에 홍보해준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유럽의 각종 군사 매체와 유럽 외신들 또한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의 초도 물량 인도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군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한국 무기 체계로 쏠렸는데요. 그런데 이는 폴란드의 다분히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과거부터 한국 무기 체계가 도입국 내부의 부정적인 여론을 호의적으로 바꾼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당장 인도만 봐도 처음 한국에서 K9 자주포 100대를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자국 내 여론은 꽤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한국 무기 체계가 믿을만 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이 애초 계획과 빠르게 K9을 인도하기 시작하자 인도의 여론과 언론은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인도-파키스탄 국경 분쟁, 인도-중국 국경 분쟁에서 K9이 압도적인 성능이 증명되자 아예 한국 무기 사랑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오죽하면 K9 200대를 추가 주문하기로 했을 정도인데요. 이런 전례가 있는 만큼 폴란드 정부도 한국 무기 도입 반대론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면서 한국 무기 체계를 극찬한 데는 폴란드에 큰 그림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른 근거도 충분한데요. 먼저 폴란드의 KF-21 개발 사업 참여입니다. 그동안 폴란드가 KF-21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지난 9월 5일 폴란드에서 열린 엠스포 국제방산 전시회에서도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가히 홍보관을 찾으며 KF-21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또 카이에서도 폴란드 현지의 국제항공학교, FA-10 부품 공장 등을 설립하며 기술 협력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4.5세대기로 개발 중인 KF-21 블럭1은 인도네시아라는 잘못된 파트너를 만나는 바람에 여기저기 잡음이 들리고 있지만 블럭2, 블럭3에서는 충분히 다른 국가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한국에서는 이미 KF-21 블럭1과 블럭2, 블럭3을 다른 기체로 보고 있습니다. 즉 최막의 경우 인리를 버리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여지를 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 최대 방산업체인 PGZ의 회장은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PGZ는 한국의 에드와 마찬가지로 폴란드 정부가 설립한 지주회사인데요. 애초에 폴란드 내 방위 산업체를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계열사만 31개가 넘습니다. 이번 한국 폴란드 방산 계약도 폴란드 내에서는 PGZ를 통해 진행될 정도로 자국 내에서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의 회장이 직접 KF-21 참여를 요청했다는 건
곧 폴란드 정부에서 직접 KF-21 개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폴란드가 KF-21 블럭기 개발부터 사업에 참여한다면 최소 10년 이상은 한국과 폴란드 간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입장에서도 든든한 유럽 거점이 생기는 건데요. 그런데 폴란드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도 장기적으로는 한국 무기체계의 유럽 총판 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KF-21은 물론이고 K2, K9의 도입이 확정되면서 한국 방산업체들은 폴란드 내 현지 생산과 기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건 폴란드라고 특별 취급해 준 게 아니라 한국 무기체계 특유의 세이즈 포인트인데요. 한국 무기체계는 구매국을 통해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해 빠른 생산과 도입국 최적화 개량이라는 것을 가장 큰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경우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폴란드는 마시마, 동유럽과 서유럽을 잇는 관문이자 물류 허브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체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등 다양한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체계에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 군사협력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폴란드를 한국의 생산기지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폴란드 현지 생산 공장에서 폴란드용 장비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유럽 각국의 부품과 소모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럽이 한국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 가장 망설이는 부분인 부품과 탄약 등 소모품 수급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유럽 생산기지는 한국보다 폴란드가 더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그는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무기체계는 유럽 시장에서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며 폴란드가 유럽 시장에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사실상 이미 폴란드가 한국을 미래의 파트너로 여기고 더욱 긴밀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폴란드는 한국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 방위산업을 육성하며 한국은 폴란드의 넓은 물류망을 통해 유럽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더욱 빛을 발할 텐데요. 전후 우크라이나에는 재건 및 복구 사업으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엄청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요는 대부분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지원한 나라들에 돌아갈 텐데요. 이를 냉철하게 봤을 때 막대한 사업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우회 지원을 선택한 만큼 재건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다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장비를 지원한 나라로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에 폴란드와 함께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한국은 기술력을 제공하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의 외교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게 유럽은 인도, 아프리카보다 더한 불모지였습니다. 서유럽은 EU와 나토를 중심으로 자급자족하는 사회였고 동구권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너무 강했는데요. 이로 인해 일종의 부혜자인 대한민국은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라는 우회로가 생기면서 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결정적으로 폴란드라는 파트너가 생겨 유럽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폴란드 방산 계약은 언론에 드러난 표면적인 것보다 더 큰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폴란드라는 방위협력 국가를 내세워 미래의 유럽 시장을 주도하는 시험대에 오르겠습니다.